그날 도시 전체가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 거리만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닐 줄 알았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시위. 사람 몇 명 모여들다 끝나겠지. 하지만 아침 무전기부터 피가 얼어붙을 만큼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앙광장 쪽 소란 발생. 병력 요청. 이어지는 통신들이 점점 더 섬뜩해졌습니다. 차량 방화, 사상자 발생, 상점 유리창 파손, 약탈 진행 중, 무장 인원 다수 발견, 총기 소지 추정. 오전 9시 45분. 평범한 화요일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순찰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곧 산산조각이 날 운명이었죠. 무전기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긴급 상황. 긴급 상황. 모든 순찰차 중앙광장으로 즉시 집결. 나는 플라스틱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쏟아지며 붉은 액체처럼 번져갔습니다. 마치 앞으로 흘러질 피를 예고하는 것처럼. 화염병 투척. 경찰차 전소. 군중 규모 1000명 돌파. 통제 불가능. 부상자 다수 발생. 의료진 긴급 투입. 도시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순찰차에 탑승한 채 지도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는 이미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이 막히고 불붙고 완전히 파괴되었으니까요. 오전 10시 10분 첫 번째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지옥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타는 플라스틱, 연기, 그리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완전히 뒤덮더니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교차로마다 연기가 치솟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채 비명을 지르고 총성인지 폭죽인지 모를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전쟁터였습니다. 오전 11시 상황은 통제 불가능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시청 앞 광장이 완전히 점거당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수천 명의 폭도들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며 건물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했습니다. 시청 앞이 뚫렸고 경찰 본부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로 만든 무덤 같았습니다. 정오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폭주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완전히 약탈당했고 시립도서관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의 대형마트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카트를 끌고 나와 모든 것을 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거대한 화염이 치솟고 있었죠. 수십 년간 쌓여온 지식들이 재가 되어 바람에 날려가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점점 더 도끼처럼 짙어졌고 도로 곳곳에 불타는 자동차들이 길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빨간색 세단 하나는 완전히 뒤집혀서 바퀴가 공중을 향해 무력하게 돌고 있었고 파란색 배는 옆으로 누워서 기름이 바닥에 흘러넘치며 화재 위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무전기에서 절망적인 전원 후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완전히 밀렸고 우리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의 굴욕감과 무력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질서를 지켜야 할 우리가 질서의 완전한 붕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참담함. 오후 1시 30분 나는 동쪽 구역으로 패배자처럼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도심 전체가 완전히 연기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보던 스카이라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실루엣이 연기 속에서 유령처럼 흐릿하게 보였고 간판들이 폭탄 맞은 것처럼 떨어지고 상점 위로 소방 헬기가 절망적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헬기 소음이 고막을 찢을 듯 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 무전기 잡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군중들의 분노에 찬 함성이 뒤섞여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교향곡 같았습니다. 30분을 더 달렸습니다. 윌셔대로를 지나면서 끔찍한 피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전자제품 가게는 문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수십만 달러짜리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거리에 산산조각 난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옷가게는 마네킹들이 거리에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수천 달러짜리 화려한 드레스들이 바닥에 짓밟혀 있었습니다. 약국 앞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피와 섞여 있었죠. 한참을 절망적으로 퇴각하던 중이었습니다. 전 도시가 불바다 지옥이 되고 있는데 한 구역만 천국처럼 평온했습니다.
마치 초자연적인 힘이 그곳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나는 충격적인 호기심에 이끌려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 구역으로 직접 가서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내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던 길은 완전한 폐허였습니다. 연기의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도망치고 거리엔 완전히 박살난 자동차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웨스턴 애비뉴에 접어들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간판은 폭탄처럼 떨어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된 상점 위로 소방 헬기가 절망적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리는 물줄기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물줄기로는 이미 너무 늦어 보였습니다. 불은 괴물처럼 크게 번져 있었고 연기는 독가스처럼 짙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이하게도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후 2시 40분 팔레스타인 구역을 지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마법 같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연기가 신기하게 거치고 소리가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패막을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음이 점점 사라지고 공기가 놀라울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후 3시 정각.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셔터가 완벽하게 정돈된 채 닫힌 가게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곳이었습니다. 전설의 코리아타운.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소름 끼치는 거리의 정적이었습니다. 전 도시가 완전한 아비규환인데 이곳만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조용했습니다. 새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참새들이 전선에 앉아 평화롭게 지저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경이로운 질서였습니다. 뒤집힌 자동차도 깨진 유리도 흩어진 쓰레기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로등은 모두 완벽하게 멀쩡했고 인도는 병원처럼 깨끗했습니다. 나는 차를 멈추고 경악한 채 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성역에 들어가듯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총성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내 구두 소리만 거리에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죠. 탁, 탁, 탁. 그런데 그 소리에 어둠 속에서 반응하는 무서운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상점 앞에는 군사용 모래주머니가 놓여 있었고 각 건물 옥상에는 감시자들이 무언가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게 김치하우스. 한글로 적힌 간판이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셔터는 완전히 내려져 있었지만 그 앞에 모래주머니가 군사 기지처럼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완벽한 전술적 배치였습니다. 누군가 이런 상황을 완벽하게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가게 서울마켓. 여기도 셔터가 내려져 있었지만 벽면에 불길한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핏빛 같은 붉은색이었습니다. 폭동이 이곳에도 한 번은 도전했지만 완전히 실패한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가게 부산식당. 벽엔 신비한 글자들 한국어. 한글 간판들이 마치 암호처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리 곳곳에서 유령처럼 조용히, 기계처럼 차분히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여기만은 다른 세계였습니다. 옥상 내 시선이 자석에 이끌리듯 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회색 셔츠, 그리고 한밤중인데도 선글라스를 쓴 채 손엔 무전기를 무기처럼 쥐고 있었죠. 그는 내가 걷는 모습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계하면서도 얼음장처럼 차분한 시선이었습니다. 나는 제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즉시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내가 누군지 확인이라도 하듯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옅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옆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경찰이었지만 이 거리의 질서를 만든 건 우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공권력의 완전한 부재 속에서도 질서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질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 더 걸었습니다. 다른 건물 옥상에도 그림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적어도 10명은 보였습니다. 모두 로봇처럼 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특수부대처럼요. 기이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들은 마치 완벽하게 계획된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 내가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암호 같은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내용은 완전히 알 수 없었지만 톤과 리듬으로 보아 군사작전 같은 상황 보고였습니다. 나는 충격받은 채 뒤돌아봤습니다. 옥상의 남자가 무전기에 무언가를 암호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다른 옥상에서도 동시에 비슷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개별적으로 가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조직된 시스템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한 네트워크가 이 거리 전체를 완전히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곳의 평온함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들은 서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정보를 군사적으로 공유하고 있었으며 고도로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 거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저는 처음으로 소름 끼치도록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운이 절대 아니라고요. 이 거리엔 뭔가 엄청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전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을. 몇 걸음 더 걸었습니다. 그때 철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누군가가 얼굴을 경계심 가득 내밀었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검은 셔츠, 눈매가 칼처럼 날카로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였고 손에는 작은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는 걸 보니 무언가 격렬한 일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순간 나를 완전히 경계했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혼자 걸어오는 경찰을 보고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배지를 자세히 확인하곤 문을 완전히 활짝 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뒤편으론 몇 명의 사람들이 라면을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전 도시가 연기와 혼란에 완전히 휩싸인 가운데 이 작은 가게만은 마치 다른 차원처럼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라면 끓는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속삭이는 조용한 대화 소리. 경찰분이세요? 그의 억양은 조금 어설펐지만 확신에 찬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이민 1세대인 것 같았습니다. 이 거리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거죠?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잠시 의미심장하게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켜야 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힌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세상 아무도 안 지켜줘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그제야 나는 경악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게 안쪽에 4명의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2, 중년 여성 1, 그리고 나이 든 남자 1. 모두 한국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각 가게마다 누군가가 문 뒤에 무장한 채 서 있었고 일부는 야전삽, 나무 막대, 심지어 위협적인 고철 파이프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하나의 거대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한인 남성은 내게 의자를 정중하게 권했습니다. 나는 거절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라면을 한 그릇 내왔습니다. 김치와 함께요. 나는 그 라면에서 어딘가 생명력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온기 같은 걸 느꼈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앞쪽은 식료품점이었고 뒤쪽은 작은 식당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태극기와 함께 수십 장의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 졸업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한국에서 찍은 듯한 수십 년 된 오래된 사진들. 코리아타운엔 경찰이 늘 늦게 와요. 그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항상 미리 대비하는 거죠. 그 한마디가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것처럼 강하게 쳤습니다. 전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질서가 아수라장으로 붕괴되는 와중에도 이 작은 커뮤니티는 혼란을 완벽하게 예견했고 철저히 대비했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나는 충격에 빠진 채 말없이 라면을 들이켰습니다. 짠맛이었지만 어딘가 가슴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정겨운 맛이었습니다. 이 가게 안만큼은 마치 완전히 다른 우주 같았습니다. 오후 4시. 라디오에서 긴급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라디오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영어 뉴스였다가 곧 한국어 뉴스로 바뀌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동은 여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확산 중이며 가게 안 사람들의 표정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완전히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 얼음장처럼 차분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뉴스는 우리를 절대로 일면에 안 써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와 닿았습니다. 이들의 놀라운 노력, 이들의 경이로운 용기, 이들의 천재적인 지혜는 결코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파괴와 혼란, 피와 불만이 카메라 앞에 비춰질 뿐이었죠. 가게 안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아침 뉴스를 보자마자 번개처럼 즉시 행동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상인회 회장의 지시하에 각 블록별로 책임자를 정하고 무전기로 연락망을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요. 가게 주인이 의미심장하게 설명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지옥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는 구석진 곳으로 나를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물, 응급의료용품, 손전등, 라디오가 군사기지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비상용품 세트였습니다. 88년에도 지옥이 왔었고 92년에도 왔었어요. 우리는 뼈아픈 경험이 있어요. 이들에게 이런 상황은 절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겪었던 일이었고 그때마다 피와 눈물로 교훈을 얻어 더 나은 대비책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오후 5시. 나는 가게를 나와 거리를 다시 경악한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완전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셔터를 내리되 그 뒤에서 사람들이 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게에서는 나이든 할머니가 김밥을 만들어 조용히 나르고 있었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들에게 줄 음식인 것 같았습니다. 다른 가게에서는 젊은 아버지가 아이를 업고 나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처럼 조용하고 시계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완벽하게 있었고 각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저런 완벽한 시스템을 조직했나요? 내가 가게 주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인회에서요. 회장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혹시 군대 출신인가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십니다. 그제야 번개처럼 이해했습니다. 이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방어가 어디서 나온 건지. 오후 6시. 상인회 회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어깨가 산처럼 넓었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우면서도 바다처럼 따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찰관님. 이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이시군요. 베트남에서 배운 겁니다. 지옥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이 동네에 산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지옥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끼리 피를 흘리며 대비책을 만들어뒀죠. 상인회 회장의 설명이 충격적으로 계속됐습니다. 첫째, 정보가 생명이다. 둘째, 단결이 힘이다. 셋째, 미리 준비하라. 그는 손가락을 단호하게 꼽아가며 설명했습니다. 비상연락망, 물자 비축, 경계 시스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이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철저한 준비와 뼈아픈 경험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는 나를 상인회 사무실로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코리아타운 지도가 걸려 있었고 각 블록별로 책임자 이름이 군사작전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각 블록마다 책임자가 있어요. 무전기로 30분마다 상황을 완벽하게 보고하죠. 완전히 군사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오후 7시 어둠이 무겁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끔찍한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국방군 즉시 투입 예정, 통행금지 긴급 검토 중, 병원 응급실 완전 포화 상태. 하지만 코리아타운은 여전히 신비롭게 평온했습니다. 이상한 대조였습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지옥 같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곳은 마치 완전히 다른 행성 같았습니다. 오후 8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모든 것이 더욱 놀랍도록 체계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각 가게에서 음식을 조금씩 내어놓았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김밥, 라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공동 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도 그 소중한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사람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88년에도 이런 지옥이 있었어요. 한 나이 든 남자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많이 당했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한 거예요. 이들에게 이런 폭동은 추상적인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겪었던 끔찍한 트라우마였습니다. 가게가 완전히 불타고 가족이 생명의 위험에 처하고 생계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한 중년 여성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도 안 왔고 소방서도 안 왔어요. 우리끼리 죽으림을 다해 버텨야 했죠.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절망적으로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후 9시 밤이 깊어갈수록 더 경이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조직은 단순히 물리적 방어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보 수집, 의료 지원, 물자 공급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 막혔을 때를 대비해서 간호사 출신 분들이 의료팀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식당들이 연합해서 비상식량을 충분히 준비했고요. 자동차 수리점에서는 차량 점검과 연료 공급을 완전히 담당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새벽 2시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가게에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나에게 담요를 건네며 잠시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충격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폭풍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 들은 것들, 느낀 것들. 공권력이 완전히 미치지 않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질서의 충격적 존재. 그것이 나에게 던진 근본적인 질문들. 새벽 5시 동이 희망처럼 트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상황 종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대가 투입되었고 폭동이 완전히 진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리아타운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폭동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조용히 각자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가게를 정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벽 7시. 나는 순찰차로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던 길에 다시 한번 완전히 폐허가 된 거리들을 지났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끔찍한 풍경이었습니다. 뒤집힌 차, 깨진 유리, 불탄 건물들. 하지만 이제 이 풍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질서의 결과라면 코리아타운은 질서의 기적이었습니다. 공권력이 만든 질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질서. 오전 8시.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밤새 일어난 참혹한 일들에 대해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현황, 체포자 수, 부상자 수. 끔찍한 숫자들로 가득한 보고서들. 하지만 그 어떤 보고서도 내가 본 충격적인 것을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이 바로 가장 충격적인 특이사항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는 폭동의 끔찍한 피해 상황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완전히 불타버린 건물들, 무자비하게 약탈당한 상점들, 다친 사람들의 비극적인 이야기. 하지만 코리아타운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절대 뉴스거리가 될 것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 후 나는 다시 코리아타운을 조심스럽게 방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장을 보고 아이들은 무하게 뛰어놀고 가게들은 문을 열고 활기차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라면을 먹었던 가게를 다시 조심스럽게 찾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그날 일이 자꾸 생각나서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라면 드실래요?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감동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경찰 일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법과 질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환경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코리아타운의 그날 밤은 그것을 충격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일이 있고 30년이 지난 후입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은퇴한 경찰관이고 손자들에게 할아버지의 특별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불같이 생생합니다. 그날 밤 나는 인생을 바꾼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경찰 아카데미에서도 수십 년의 현장 경험에서도 절대 배울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진짜 역할이 무엇인가? 범죄를 막는 것? 법을 집행하는 것? 질서를 유지하는 것?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경찰의 역할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사람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코리아타운의 그날 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의 코리아타운은 어떨까요? 여전히 그곳에는 한글 간판들이 자랑스럽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는 김치찌개 냄새가 따뜻하게 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행복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아쉽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동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영원한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역사는 큰 사건들, 유명한 인물들, 극적인 순간들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용기와 경이로운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코리아타운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 손자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들이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는 단순히 파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사람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훨씬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 지금도 LA의 거리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는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코리아타운이 증명했듯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LA에 계신 모든 분들 힘내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